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밀라논나 이야기라고 불리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책이고요. 이 밀라논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 모델까지 올라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물질의 소유보다는 어떤 마음의 경험, 그리고 주변의 시선보다는 내 시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마음을 느꼈고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울고 있는 제자에게. 옛 제자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상하고 초췌해져 있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입을 쉬 열지 못하던 제자는 마침내 오열을 터뜨렸다. 실컷 울게 가만히 기다려준 뒤 따뜻한 차와 보드러운 수건을 건네주었다. 울음이 잦아들면서 침묵이 흘렀고 제자는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나를 찾아온 이유를 소상히 풀어놓는다. 살기가 싫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되어 스승인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사연인즉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단다.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원하던 조직에서 원하던 위치까지 올라가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재주도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 풀이 죽어 있으니 가슴이 더 아팠다. 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중년이 된 제자는 바위처럼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보수적인 시댁은 용돈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 남편의 태도는 결혼 전과 180도 달라졌다. 가정 안팎의 온갖 굳은 일은 모두 자신이 맡아야 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 분명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이 풍족함을 남편 혼자만 만끽하는 현실에 온갖 회의만 밀려올 뿐이라고 했다. 여기저기서 청탁은 밀려오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일은 계속 생기고 밤마다 업무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이어갔다.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나는 제자의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제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걸 보며 어떤 답을 들려줘야 할지 심사숙고했다. 제자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부하가 걸린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향을 잃고 허둥대다가 번아웃이 온 것이다.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 불면증을 겪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번아웃 증상은 더 심해진다. 알코올로도 신경 안정제로도 다스려지지 않으며 우울증이 깊어져 극단적인 상상까지 하게 된다. 작은 걱정을 크게 침소봉대하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심지어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난다. 특히 엄하고 까다로운 부모님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 컴플렉스, 전능감 컴플렉스가 작동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걸거나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인다.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부담감도 커지고 자기 기대치를 넘지 못했을 때 심한 좌절감도 느낀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제자가 그런 환경에서 컸다는 걸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제자에게 이런 컴플렉스의 모습이 있냐고 물으니 어찌 아세요? 점쟁이 같으세요. 라고 말하며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다. 어찌 아느냐고? 내가 다 겪어봤잖아. 정말요? 선생님은 항상 당당하시고 자신 있어 보여서 두려움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그렇게 저녁 내내 나의 고군분투기를 제자에게 들려주었고 이런 조언과 격려의 말도 전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산다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나의 자식, 나의 남편 앞에 나라는 한 음절이 붙는 건 내가 존재해야 자식도 남편도 있다는 뜻이라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고. 조물주가 나를 만드신 뜻이 분명 있을 텐데 죽었다 생각하고 도리어 살아갈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 의미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희미한 빛이 나타나고 터널의 끝이 보일 거라고. 자신을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고. 그러려면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요구부터 먼저 알아차려서 들어주어야 한다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라고. 실패해도 창피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쓸데없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끌어안고 전전긍긍 하다 보면 내 어깨에 온갖 굳은 일이 얹히게 되는 법이라고. 어려운 청탁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판단하고 불가능할 때는 담담하고 공손한 태도로
내 능력 밖이라 호언장담하다가 실수할지 모르니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고. 자식과도 남편과도 시댁과의 관계에도 다 이런 방법을 대입하라고. 처음에는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야말로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어떤 관계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결국 나쁘게 꼬이지는 않는다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라고. 힘에 겨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잠시 쉬어가고 주변 산천 경계도 구경하며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나는 제자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래 눈치를 봐가며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 일러주었다. 다행히도 세상 모든 고민을 끌어안은 것 같던 제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평정심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곤 한번 노력해보겠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그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걷힐 것 같다며 혼자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중이라고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저를 계속 다독이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더 밝은 얼굴로 찾아뵐게요. 제자가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이럴 때는 참 아쉽다. 첫 번째로 살면서 깨달은 것을 두 번째 태어나 살아가면서 써먹으면 두 번째 생은 참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게 좋다. 인생을 두 번 살면 힘들고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다.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 오랜만에 남편과 언쟁을 했다. 46여 년을 함께 했으니 싸워봐야 뻔하고 힘만 빠지기에 웬만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그날만은 피하기 싫었다. 정확히 말하면 또 그 소리를 하는 게 싫었다. 남이 보더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나는 핏대를 올리게 된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남편은 이번에도 또 그 소리를 하며 약을 올리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소리에 마침표를 찍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단단히 전의를 다지고 선전포고를 했다. 남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한데? 왜 내가 남을 의식해야 하는데? 왜 내가 남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줘? 내가 아플 때 남이 같이 아파해줘? 내가 배고플 때 남이 나에게 밥을 줘? 그 대단한 남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왜 내가 남의 눈치부터 봐야 해? 그 대단한 남 때문에 내가 당했고 겪어내야 했던 분노를 쏟아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나의 사고, 나의 행동을 왜 남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가? 이것이 분노의 근원이다. 어릴 때부터 자의식이 강했는지, 반항심이 강했는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말에 늘 반감이 생겼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와도 가끔씩 부딪혔고, 유난 떤다 라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 개성 강한 딸이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달파질까봐 염려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체면치레에 진저리를 쳤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결혼식 전후로 극에 달했다. 남이 보더라도 예단을 이 정도는 해야지. 남이 보면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흉본다. 내가 보기엔 예단과 혼수를 장만하는 비용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정성스레 혼수를 준비하시는 친정어머니와 이에 불만을 갖던 나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친정아버지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 가운뿐만 아니라 예식에 착용한 모자까지도 못마땅해 하셨다. 그 당시 누구나 다 쓰는 베일이 아닌 하얀 토크 모양의 모자를 보시곤 남들이 모두 쓰는 베일을 썼으면 좋겠다며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모른다. 항상 나는 남 때문에 공연한 꾸지람을 들었고 약간의 문제와 같은 취급을 받아 적잖이 위축된 채 살았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적어도 보수적이지는 않겠지 하며 은근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웬걸 남편은 친정 아버지보다 한 수 위였다. 다행히 남편은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든 스키니진을 입든 의상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의 전공을 존중해주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의 생활을 뺀 나머지에 대해선 걸핏하면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내세웠다. 정말 이를 어쩌면 좋나 싶었다. 한창 패션계에서 일할 때 가끔 퇴근이 늦곤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어김없이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로
내 발목을 잡았다. 물론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다. 엄마의 귀가가 이를수록, 기왕이면 귀가가 일정할수록 아이에게 좋으니까. 하지만 나를 설득하려는 그 무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이 남이 보더라도 라는 무게를 꺼낼 때 내가 꺼내는 비장의 무기는 루이지네처럼 살자고 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아 친구 이야기로 예를 들어 좀 미안하지만 내가 루이지네 집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멈추었다. 루이지네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사는 스타일이 독특했다. 루이지네 가족은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은 허름한 가구와 집기가 가득 놓인 생활 공간이고 2층은 좋은 물건을 모셔둔 쇼룸 같았다. 참 좋은 분들인데 좋은 물건은 쓰지 않고 허름한 물건만 쓰는 생활 방식에 공감이 되진 않는다. 루이지네 집 이야기를 하면 조용해지던 남편이 이번에는 거세게 반격한다. 누구네 집도 다 그렇잖아. 나만 남의 시선 의식하는 위선자 취급하지 마. 남편이 예로 든 누구네 집. 그 집에는 내가 좋아하던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에서 본 것을 이곳에서도 또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어머 좋네요. 어떻게 이런 대작을.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내외는 작가의 이름도 작품명도 모르는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얼버무렸다. 오로지 화랑에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부추겨 이 작품을 구매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고 보니 그림뿐만이 아니었다. 유명한 수입 그릇은 장식장의 진열용이 되어 그릇 본연의 쓰임새를 잃은 듯 했다. 대신 식탁에는 케이터링한 호텔의 식기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알맹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런저런 논리로 반박을 하니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하던 남편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이제라도 남편이 저 소리를 멈추어 주길 바랄 뿐이다. 삭발이 어때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리숱이 없고 머리카락이 빨래 하얗게 변하는 유전자가 있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멜라닌 색소가 빨리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친정 어머니는 갸름한 얼굴형과 단정한 이목구비를 지니신 대단한 미인이셨다. 눈치 없는 분들이 내 면전에서 따님이 어머니를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나는 아쉽게도 부계를 닮았다.
그런 친정어머니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으셨으니 바로 머리숱이 부족한 거였다. 살짝 비밀을 공개하면 친정어머니는 50대 초반부터 가발을 쓰고 다니셨다.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큰 딸인 나에겐 가끔 답답하다며 가발 벗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걱정이 태산이다. 나도 어머니처럼 되면 어쩌나? 그때 생각했다. 나는 가발도 쓰지 않고 파마도 하지 말아야지. 파마할 때 쓰는 독한 약품이 두피를 혹사해서 가뜩이나 빈약한 머리숱이 더 사라질까 염려했다. 실제로 나는 단 한 번도 파마를 한 적이 없다. 늘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두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의 머리숱 관리법이다. 40대 중반. 큰 아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 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50대 초반까지 염색을 했다. 2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자라나는 흰 머리를 감추기 위해 장장 3시간에 걸쳐 머리를 다듬고 염색을 하는 고역을 치렀다.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이 의식을 계속 치러야 하나 고민하던 중 아주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다. 카톨릭 재단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어대 이탈리아어과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치매를 앓게 되어 부천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5개 국어에 능통하셨던 분이었지만 치매로 인해 가장 마지막에 배운 언어부터 잊으시더니 나중엔 겨우 모국어 몇 단어만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분이 이탈리아어를 완전히 잊지 않도록 여유 있을 때마다 요양원을 찾아가 언어 연습을 도와드렸다. 그 요양원에 드나들면서 어르신들의 외관을 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머리는 관리하기 편하게 대부분 짧았고 머리색은 모두 염색하지 않은 천연백발이라는 것.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본질만 보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염색을 하지 않는 실천으로 표현됐다. 막상 염색을 하지 않으려니 용기가 필요했다. 염색하지 않을 때의 장점을 꼽아보았다. 먼저 염색하는 동안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니 팔이 아픈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염색약을 사용할 수 없는데 내게 맞는 염색약을 찾는 일거리가 줄어든 것. 염색약이 수질 오염의 한 원인인 만큼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었다. 단점은
딱 한 가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 어차피 나이 들어가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벼르고 벼르던 삭발식과 염색 해방식을 감행했다. 삭발하지 않으면 흰 머리카락, 헤나로 염색한 갈색 머리카락, 탈색되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까지 세 가지 색의 향연을 몇 달은 견뎌야 하기에 성질 급한 내가 선택한 해결책이 삭발이었다. 그때 내 나이 55살이었다. 폐경의 징조가 보이고 몸에 변화가 생기니 삭발하기 좋은 나이였다. 삭발하고 염색에서 해방된 뒤 친정 어머니로부터 어쩌자고 그리 추하게 늙어 보이려고 하는 거냐는 꾸지람을 들었다. 할아버지 같다는 이야기도 2번이나 들었다. 한 번은 내가 자주 가는 보육기관에 사는 꼬맹이가 흰머리 짧은 건 할머니가 아니지, 할아버지지 라고 정의를 내렸다. 언젠가 봉쇄 수도원의 수녀님께서도 무심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 아차 싶으셨는지 무안해하셨다. 염색하지 않은 지 15년 정도가 흘렀다. 이제는 흰머리가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할머니면 어떻고 할아버지면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편안함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움 아닐까?